경찰 승진 21번부터 30번까지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영행정학입니다. 자, 1번 갈게요. 관료제의 병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료제는 원래 배버의 관료제죠. 그쵸? 자, 1번 먼저 보고 갑시다. 법문 용례는 쇄신과 발전에 대해서 수용적이며 고객과 환경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는 관료 형태를 말한다. 두 부분이 틀렸죠. 쇄신과 발전에 대해서 저항적이 되죠. 법문 용례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객과 환경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죠. 레드테이프.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거 문서주의, 과도한 문서주의, 형식주의라고 하는 게 법문 용례니까 틀린 지문.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국제주의 해가지고 페로키어리즘이라고 나왔어요.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정의가 다른 정의죠.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 이거는 3번에 나온 훈련된 무능이죠. 훈련된 무능, 다른 말로 전문화된 무능. trained in capacity 해가지고 영어 단어로 같이 봐주세요. 국제주의, 패러키얼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 주변, 그 교구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이잖아요. 3번 바로 그 훈련된 무능에 대한 그 지문이 바로 국제주의 지문입니다. 관료들의 편협한 안목을 의미하며 이게 국제주의.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게 국제주의 지문이에요. 김법분이. 우리 훈련된 무능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죠? 베블렌이죠. 베블렌과 버크죠. 베블렌과 버크. 베블렌과 버크고요. 할거주의는 우리 유명한 사람이 있죠. 셀즈닉이 주장했죠. 4번이 정답인가 봐요.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피터의 원리 들어보셨어요? 피터의 원리? 피터의 원리는 무능한 사람들이 승진해가지고 결국 관료제에는 무능한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게 피터의 원리죠. 피승이랑 구분할 것. 뭐랑? 훈련된 무능은 베블렌이랑 구분할 것 해놓고 우리 원라이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원라이너 2번 읽어보시고요. 3번 읽어보시고요. 4번 할거주의 맞죠? 구조적 특성 때문에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현상을 말한다. 약간 저기 국제주의랑 정의가 좀 비슷하긴 한데 저거 국제주의 질문 맞으니까 잘 비교해서 지문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의 책임운용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소속책임운용기관은 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 심의회를 준다. 맞습니까? 맞죠? 소속된 밑에 보면 12조에 보면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용기관 운영 심의회를 주죠. 이거는 뭐일 때? 소속책임운용기관일 때. 운영기관은 어디다 둔다?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소속이죠. 그거랑 구분하셔야 되죠. 다시 한번. 지금 심의회를 둬요. 어디다 둔다고요? 하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에다 두고 이게 책임운영기관 종류가 두 개잖아요. 그쵸?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그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두죠. 그쵸? 우리 특허청이 어디 소속이에요? 산자통이죠. 산특이잖아요. 그거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다가 두는 거예요. 특허청에다가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할게요. 2번 갈게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이나 정원 운영은 물론 신축적이죠. 신축적이에요. 조직하고 인사하고 예산하고 그런 데에 있어서 특례를 정하려고 한 게 바로 이 책임운영기관 법이니까 조직, 인사, 운영, 예산에 있어서 예산 회계에 있어서 뭔가 특례를 주려고 했던 게 책임운영기관의 장이니까 조직하고 정원 운영이 신축적인 건 맞지만 총 정원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죠. 이 기본적인 지문이고요. 3번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충원한다. 그래서 뭐로 우리가 충원하냐면 임기제로 하죠.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해요. 직원의 임용시험은 기관장이 담당한다죠. 기관의 장이 담당한다죠. 임용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출문제 나오면 소속책임운영기관을 물어보는 문제로 푸셔야 되는데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밑에다가 쓰실게요. 임용권이라고 쓰고요. 소속의 경우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임용시험은 누가 갖는다고요? 기관장이. 그런데
중앙책임운영기관회장은 두 개 다 누가 갖는다? 중앙책임운영기관회장, 즉 기관장이 다 갖는다라는 거죠. 특허청장이 다 갖는다는 거죠. 나누어져요. 임용권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 임용시험, 인사권하고 임용시험에 있어서 소속된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용권은 중앙책임운영기관회장이, 중앙행정기관회장이 고위공무원당 그런 거 빼고는 다 갖는데,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하는데 중앙책임운영기관회장은 두 개 다 중앙책임운영기관회장이 가지게 된다. 자, 3번 볼게요. 4번 볼게요.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개인도 개인별 차등적으로 상여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법 한번 보시고요. 한 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여긴 임기가 2년인가 봐요. 위원회 구성 한번 비교해보려고 넣어놨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 이제 보면 머릿속에서 하얘지면서 뭔가 우리 이전에 했던 거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렴풋이. 업무평가위원회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있었죠. 그거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1, 15 기억해 주시고요. 임기가 2년이다. 그거 해놨어요. 그 다음에 옆에 어디 메모할 거 좀 마련해 놓으시고요. 우리 옆에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라고 써볼게요. 정부업무평가 거기 빈자리 없어요. 양면으로 해가지고 뭔가 다른 노트에다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몇 명이에요? 위원장이 몇 명이에요? 2명이죠. 국무총리 플러스 1명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밑으로 내려가서 쓰세요. 누구 소속이죠?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대통령 소속이에요? 국무총리 소속이죠. 국무총리 소속이죠. 지금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원 총 몇 명일까요? 지금 위원장 2명이죠.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에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우리 저기 방금 본 무슨 위원회였죠? 책임운영기관의 그 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데 거기 몇 명이었어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일까요? 그리고 임기는 2년 받던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나요? 생각하면서 정보업무평가위원회에 임기를 써볼게요. 2년 1차에 하나여 연임 동그라미 2년 쉼표하고 1차에 하나여 연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우리 기본계획 세우는 거 기억나세요? 정보업무평가의 기본계획, 그 다음에 또 성과과의 전략계획이라는 것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세우는 게 있는데 그거 다 몇 년이에요? 정보업무평가위원회는? 정보업무평가 기본법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헷갈리시는 분은. 보통 기본계획은 5년이죠? 그쵸? 근데 정부업무평가 그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정과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3년마다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국무총리가 세워야 되는데 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3년마다 한다고 수정 보완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다가 여기 같은 법 밑에 지자체 자체평가위원회 있죠.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위원회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있죠. 그러니까 자체평가위원회라고만 써주세요. 자체평가위원회라고만 써놓고 땡땡 넣고 3분의 2 민간위원이라고 써주실게요. 3분의 2 민간. 3분의 2 민간.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재평가 누가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하죠. 특정평가 누가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하죠. 그쵸? 그거 좀 써주세요. 재평가하고 특정평가 누가 한다? 국무총과가 아니라 국무총리. 재평가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이라고 나오기도 할 거예요. 외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잘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합동평가 들어보셨죠? 합동평가 괄호치고요. 국가위임사무라고 쓰실게요. 합동평가 괄호치고 국가위임사무 등이라고 써주실게요. 이건 누구와 누가 하는 거죠? 행정안전부 장관이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거죠. 그쵸? 행정안전부 장관이랑 누구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였냐면 어떤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예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위원회일까요?
합동평가위원회라고 하면 틀린다.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게 법 조항이에요. 특이하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보면 합동평가위원회 따로 있잖아요. 그쵸? 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굴까요? 행안부 장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뭐 민간위원 중에 한 명 아니었을까 싶어요. 기출문제 나왔었죠? 그쵸? 합동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도 똑같이 3분의 2라고만 써놓으세요. 3분의 2 민이라고 써놓으세요. 3분의 2 민간. 여기는 민간이 들어가면 다 3분의 2인가 봐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또 규제개혁위원회 쓰실게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누구 소속이죠? 국무총리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죠. 위원장 몇 명이죠? 2명이죠. 2명을 포함한 20인에서 25인 이내죠. 그죠? 위원장 2명을 포함한 물결 25죠.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위원장 1명은 당연히 국무총리겠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비공무원이 과반수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비공무원 아닌 사람을 과반수로 선택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업무평가위원회 자체는 없어요. 그런 아예 과반수도 없고 3분의 2도 없어. 그냥 자체평가위원회라든가 합동평가위원회라든가 거기에서만 3분의 2 민간이 있을 뿐이지 정보평가위원회 자체는 없어요. 근데 규제개혁위원회 자체에는 비공무원을 과반수로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뭘 추가할 거냐면 그 위원회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행무가 들어가야 돼. 기행무. 위원회에 기행무가 들어가야 돼.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랑 국무조정실장 이 3명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행무. 일단 그것만 생각만 추가해 볼게요. 억지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대통령 소속 위원장 2명, 20인에서 25인, 국무총리랑 1명, 비공무원 과반수 했죠. 뭐 할 차례죠, 이제? 임기 할 차례죠. 임기는 2년에서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뭐랑 똑같아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랑 똑같죠. 그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랑 똑같아요. 임기는 2년이고요.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요. 밑에다가 책임운영기관위원회 써볼게요. 책임운영기관위원회 써볼게요. 요거는 우리 위원장 1, 부위원장 1, 그 다음 포함해서 15인이었죠. 1, 15인이었죠. 그쵸? 위원장 1명이에요. 그쵸? 1, 15인이에요. 책임운영기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라고 써주세요. 임기는 몇 년이다? 2년이다 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법을 보다가 저도 이제 이때쯤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몇 개 아마 조금 3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만둘게요. 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밑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2년 연속 특별 우수, 2년 연속 특별 우수 화살표하고 2년 종합평가 유예 가능이라고 써주세요. 2년 연속 특별 우수 하면 2년 종합평가 유예 가능하다라고 써주세요. 자, 딱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두나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이죠. 기획재정부 소속이죠. 그렇죠? 거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것까지 해놓을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책임운영기관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장관 같이 대칭해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따른 평가는 정부 업무 평가에서 가름할 수 있거든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 공공기관 운영 평가는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한쪽은 행안부 장관, 한쪽은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오히려 덜 까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정보업무평가위원회 자체에는 위원장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없다? 없다.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풋노트에 보면 법률 조항이 있는데요. 법률 조항이 있는데요. 12조 보시고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50조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조.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 책임운영 기관에서 웬만하면 다 대통령령 아닌가요? 책임운영 기관 설치하고 그 폐지하는 거 뭐로 해요? 대통령령으로 하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기관 뭐로 설치했죠?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거 맞죠? 그쵸? 정부조직법에 있는 건데 대통령령으로 한 거 맞잖아요. 그쵸? 대통령 설치한 거잖아요. 대통령령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1호하고 2호에다가 종, 계, 고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종류별, 계급별, 계, 그다음에 고위공무원, 종계고, 종계고, 총부, 종계고, 총부. 아, 종류별, 계급별, 고위공무원단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통합하여서 정할 수 있다. 그 부분, 기출지문으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 직급별은 기본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직급별은 기본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일단 종계고를 확실히 외워놓으면 편하겠죠? 뭐 사망에 보면은 다 제가 지웠어요. 법률 조항이 너무 징그러워서. 사망에 보니까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뭐 총액 인건비 제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대통령령 시행령에 보니까 사망에 보니까 인건비 총액이라는 게 보이죠? 자, 밑에 법률 7조로 가겠습니다. 소속 중앙정기관의 장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뒤로 넘어갑니다. 절차에 따라 공개 모집으로 뽑는다. 뭐를? 기관장을. 그 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그 다음에 이 항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망에 보니까 여긴 소속 기관장이죠. 소속 책임 운영 기관장의 임용 근무 기간은 5년 범위에서 정해야 돼요. 근데 최소한 몇 년 이상이어야 되냐면 2년 이상이어야 된대.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된대. 여기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여기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수하다고 인정이 되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제가 5년이에요. 그 5년 이상, 5년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최소 2년 이상으로 해야 돼. 제가 3년으로 제가 고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우수해요. 그러면 5년 넘지 않는 범위니까 2년만 제가 연장해서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탁월한가요? 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서 보면 탁월한 경우에는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는 뭐라고요? 5년 추가해서 8년까지 임용도 될 수 있는 거야. 그쵸? 총 8년까지 임용이 가능한 거죠. 그쵸? 일단은 5년, 근데 최소 나 2년은 보장을 해줘야 돼. 5년, 그 다음에 최소 2년 이상. 근데 내가 우수해요. 제가 우수해요. 그러면 몇 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탁월해요. 그러면 플러스 3년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크게 틀 뜨면 2, 5, 3인 거죠? 2, 5, 3인 거죠? 뭔가 흐름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2년 최소, 그 다음에 5년, 그 다음에 3년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우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연임 기간 적어볼까요? 2년 한 차례만 연임. 2년 옆에다가 이 사망 옆에다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라고 쓰고 2년 한 차례만 연임. 2년 한 차례만 연임. 이 사람은요, 특허청장은요, 정무직이에요, 임기제예요? 정무직이죠? 정무직이죠. 확인해보세요. 저도 이거 갑자기 저 안 찾아보는데 깜빡하고 이건 확인해보세요. 정무직일 거예요. 특허청장,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2년 1차례에 하나여 연임 동그라미라고 해놓으시고요. 보통 국무총리가 얘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주겠죠? 보통 다른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그 기관장한테는 그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뭘 할지 성과 관리 그런 거 해주잖아요. 그런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 높은 데가 산자통 장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간다? 걔 거쳐서 차라리 국무총리를 거쳐서 오겠죠. 그쵸? 그런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용시험 나누어지죠. 시험은 기관장이 실시한다. 근데 뭐 위탁하여 할 수 있겠죠. 기관장이 실시한다. 있고 2항, 3항, 4항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20조 전부 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중앙행정기관이랑 전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을 개인별로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그거 지문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거시조직 이론이에요. 거래비용 이론은 거래비용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기업 내 위계조직을 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죠. 거래비용이 밖에서 비싸요. 그럼 안에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립이 늘어난다고 설명하겠죠.
거시조직 이론에서 2번 구조적 상황 이론은 결정론이고 그 다음에 개인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구조적 상황 이론이죠. 보면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 설계 및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죠. 3번 자원 의존 이론은 임의론이면서 그러면서 개별 조직인가요? 아니면 조직군인가요? 개별 조직이죠. 자원 의존 이론은 조직이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며 그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도록 관리하려는 존재로 본다. 자원 의존 이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슨 론? 임의론. 그 다음에 개별 조직. 그 다음에 조직을 능동적으로 봄. 그거랑 하나 더. 그래도 조직은 환경에 의존한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3번 해설에 좀 밑으로 내려가다 보시면은 진하게 되어 있는 주도적으로 능동적 관리하는 존재. 거기서 보면 세 가지 존재. 첫 번째 있죠. 자원을 획득하는데 그 환경에 의존한다 있죠.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해설에 자원 의존 이론은 하면서 진한 글씨로 조직을 주도적, 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하면 환경을 조직에 의존하도록 유지하는 이 존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줄 밑으로 가면은 연하게 써있는 거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 다 비슷한 얘기고 첫 번째, 조직은 자원을 획득하는데 그 환경에 의존한다.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 이론은요, 이거는 우리 조직 경제학이라고 보죠. 조직군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결정론이에요.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평가해야겠죠, 엄격하게. 평가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를 강조한다. 성과급이 커요. 그러면 얘가 속이지 않겠죠. 그쵸? 정직해지겠죠.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강조한다. 얘한테 재량을 준 다음에 큰일 나잖아요. 재량 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1번 다시 보시고요. 분석 수준 모아서 꼭 외우시는데 체제 구조적 관점, 시스템 구조적 관점 안에 구조적 상황 이론이 들어간다. 전략적 선택 관점 안에 전략적 선택 이론과 자원 의존 이론이 들어간다. 집단적 행동 관점에 착한 공동체 생태학 이론이 들어간다. 자연적 선택 관점에 조직 경제학과 시장과 위계 이론이라고도 부르죠. 거래 비용 들어갔잖아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들어간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해설에 보면은 구조적 상황 이론에 대해서 로렌스와 로시가 주장했다라는 거 나와 있죠. 로렌스와 로시 나와 있죠. 구조적 상황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예요. 로렌스와 로시 있고요. 그 다음에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적합성 가설 정도 밑줄 쳐놓고 나중에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대리는 여러분 읽어보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우리 24번 가겠습니다. MBO와 총체적 품질 관리, TQM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MBO는 목참환 맞죠? 목표 설정, 참여, 완료, 목참환 맞습니까? MBO? 목표 관리니까 맞죠? 이번 TQM은 구성원의 참여를 인정하죠? 인정해요. 그래서 MBO랑 일치하죠. 3번 TQM은 우리 대외적이에요? 대내지향적이에요? 대외지향적이죠. 고객지향적이라는 점에서 대내적인 MBO랑 다르죠. 4번 가기 전에 원라이너 보고 갈까요? TQM은 고객지향적이라는 관점에서 관리라는 점에서 MBO와 구분된다. TQM은 궁극적 목적인 고객 만족, 경영 개선을 위해서 고객지향적인 바깥적인 서비스 품질에 초점을 두고 전 직원이 참여를 통해서 지속적 서비스 개선을 도모에 나가는 관리 체계이다. 무결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결점주의잖아요. 4번 MBO는 인간의 자율 능력을 믿는 자기 실현적 인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 풋노트 보실게요. MBO와 TQM. 자, 안목, 단기, 미시, 양적, 정량적, TQM, 장기, 거시, 질적, 정성적. MBO는 이게 많이 나와요. 단기적이라는 거, 미시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양만 측정이 가능한 것만 좀 중요하게 생각해. 단기, 미시, 정량적. TQM은 품질이잖아요. 총체적 품질 관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질이 들어가는 거고 그 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성적이라고 표현을 하나 봐요. 장기적이다, 거시적이다 보시고요. 지향, 성과지향, TQM은 고객지향. 대내지향, TQM은 대외지향. 성격을 보면은 MBO는 사후에 좀 더 가깝다면 TQM은 사전적, 예방에 더 가깝다. 계량화 중시하죠. 그러니까 양 중시하는 게 MBO고 TQM 이게 특이하지 않아요? 과학적 관리 기법을 사용한다. 과학적 관리 기법을 TQM이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초점은 MBO가 상대적으로 더 결과를 중시하게 여긴다면 TQM은 과정과 절차와 문화를 중시하고 보상을 할 때도 아니면 혼낼 때도 TQM은 개별 구성원이 잘못했다기보단 집단 또는 관리자가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TQM입니다. 구분해 보시고요. 균형 성과표, BSC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균형 성과표를 정보 부문에 적용시키는 경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무적 관점보다는 고객 관점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다 균형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상대적으로 재무적 관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죠? 강조하다 하는 거죠. 고객 관점이 강조가 되잖아요. 있고 2번, 무형 자산에 대한 강조는 다른 말로 하면 학습과 성장의 관점이에요. 무형 자산에 대한 강조는 학습과 성장의 관점은 마찬가지야. 그래서 성과 평가의 시간의 관점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키죠. 3번, 이거 지문 보면서 제가 바꿔서 읽는 걸 따라 읽어보세요. 잘 개발된 BSC라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조직 전략의 해석 지침으로 적합하다 라는 지문인 거예요. 잘 해석하시면서 따라오시고요. 4번, 내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통합적인 일처리 절차가 더 초점을 맞춰지게 되겠죠. 통합적인 일처리 절차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겠죠. 넘어가셔서요. 통합이라는 게 유기적 구조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쵸? 골렘비스크에서도 여러분이 그 견인 이론에서 나오잖아요. 통합? 그런 표현 나올 거예요. 기능보다는. 그 다음에 우리 26번 갑시다. 직업 공무원제 확립 요건. 직업 공무원제는요. 3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확립의 조건이랑 장점, 단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제랑 비교를 하셔야 되죠. 항상 실적제랑 비교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 문제부터 볼게요. 젊은 사람이 좋아요?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쵸. 젊은 사람이 좋은 게 직업 공무원 제도예요. 직업 공무원제는 젊은 사람을 좋아해요. 이거 처음에 이 정보를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젊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2번,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한 공공봉사자로서 높은 사회적 평가를 그래야지 내가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하겠죠. 사회적으로 신망이 평가가 높아야 돼요. 3번, 재직직은 물론 퇴직 후에 생계도 안정화돼야지 내가 믿고 직업으로 공무원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생계 안정화, 연금이나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승진, 전보, 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역시 직업 공무원 제도죠. 승진, 전보, 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 밑에서 보시면 해설을 갈게요. 바로 직업 공무원 제도는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평생 직업으로 공직을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는 거다. 그 다음 밑으로 가면 어디부터? 절대군주 국가 시대부터예요. 절대군주 국가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직업 공무원제가 가장 빨리 발달했죠. 그쵸?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실적제인데 실적제는 1870년대 맞을 거예요. 1870년대에 유럽에서 우리 노추추가 뭘까요? 치밀언령 같아. 치밀언령? 맞는 거야. 노추추. 그렇게 외워놨는데 1870년대 유럽에서 직업공무원제가 실적제가 확립이 되고 미국에서는 실적제가 먼저 나오죠. 1883년도에 펜들턴법 등장하면서 실적제가 먼저 확립되고 1930년대 후반부터 직업공무원제가 조금씩 요소를 들어온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 실적제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럼 직업공무원제랑 실적제랑 차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옆에다 실적제라고 써놓고 직위분류제라고 써주세요. 실적제 땡땡 직위분류제 개방형 전문가주의 이 3개가 바로 실적제의 포인트예요. 직위분류제 개방형 전문가주의에 입각 포인트예요. 하나만 더 씁시다. 정치적 중립 반드시.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 반드시 해야 되죠. 우리 미국에서 실적주의가 발달한 가장 큰 이유는 역관주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직업 공무원제는 그렇지 않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해요. 유럽의 어떤 나라는. 독일인지 영국인지 모르겠는데 독일하고 프랑스 등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반드시 요구한다 안 한다. 실적주의에서 이 직업 공무원제에서 요구한다 안 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직업 공무원제나 실적제랑 비교해서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직위분류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계급제겠죠. 직위분류제가 아니면 직업 공무원제의 경우에는 계급제겠죠. 개방형이 아니면 뭐예요? 폐쇄형이겠죠. 전문가주의가 아니면 무슨 가주의죠?
1번 행정과 주의가 되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확립의 조건 1번 공정하고 객관적인 임용제도 실적주의의 확립. 확립은 되면 좋다. 실적주의가 확립되면 좋다. 그냥 그렇다는 거고. 2번 장기적 시각의 인력계획의 수립.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좋다. 능력발전 기회를 준다.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수, 공정한 지급. 여기다가요. 부수적, 음성적 수입에 대한 매력 X라고 써주세요. 부수적, 양성, 음성 할 때 음성적 수입에 대한 매력 X.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비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매력이 이게 바로 그 공정한 지급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절한 보상은 정확하게 그 보상.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승진, 전보, 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폐쇄형 임용제의 확립. 넘어가시겠습니다. 27번 갈게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방금 보셨는데 어렴풋이 조금 봤는데 자, 직위분류제 1번. 능, 자, 계 그냥 빨리 외워놔야 돼. 이건 바로 반응이 나와야 돼. 능, 자, 계. 능력, 자격, 계급제예요. 능력, 자격, 계급제예요. 이상한데 그냥 외우지 말고 능, 자, 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능, 자, 계 하나 외우는 게 제일 빠르죠. 능력, 자격, 계급제예요. 직업 공무원제도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직위분류제랑 계급제랑 구분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여기서 계급제가 능력 자격의 기준으로 공직 분류 체계를 형성한다는 맞는 지문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이 포인트죠. 사실은. 공무원, 사람의 포인트. 1번에 보면 계급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공직 분류 체계를 형성한다. 2번, 계급제는 인적 자원 활용의 수평성이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맞죠?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승진은 잘 못한다. 3번, 계급제는 공무원 간의 유대의식이 높아서 맞아요? 협력을 통한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항상 능률성이라는 말은 이 인사행정 쪽에서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력을 통한 능률성인지 전문화인 그 전문성인지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4번, 직위분류제는 조직계획의 단기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단기적, 지금 급하네. 일단 이 일 잘하는 대로서 일 시키는 게 먼저잖아요. 단기적 합리성이에요. 1번에 보면은 계급제, 1번에 보면은 계급제라고 나와 있는데 됐고, 내려가서 보면 괄호치고 제가 키워드만 다 넣어놨죠. 일반 행정과 지향, 폐쇄형, 계급과 신분을 동일시, 신분 보장, 넓은 시야의 확보, 인사 배치의 탄력성 제고, 직업 공무원제 확립의 기여. 이게 계급제 포인트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직위분류제는 직책 중심으로, 일 중심, 업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경중, 일 중심이 등급을 설정하고 공직을 분류하는.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괄호치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수의 형평성, 실적주의의 요구에 딱 부합하는 거죠. 그죠? 메릿 시스템인데요. 영어 스펠링 보셔야 되죠. 메릿 페이지라고 하면 틀리다. 메릿 시스템이에요. 있고 과학적 관리법에 영향을 받았다. 자,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이건 무시하겠습니다. 자, 28번 가지 말고요. 우리 2번 해설해 볼게요. 2번 해설에 보면은 계급제에서는 해당 직무의 적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아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 부분 밑줄 쳐놓으실 거죠. 아까 계급제 능률성이 있다면서요. 그건 3번 지문에 그 유대의식이 높아 협력을 통한 능률성이고 2번 지문에서는 뭐예요? 해당 직무의 적임자의 임용이 보장되지 않아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기 힘들지만 그 다음에 28번 개방형 직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실에 의한 자의적 인사의 우려가 있겠죠. 정실에 의한. 2번 재직자의 능력 발전이나 승진, 경력 발전 기회의 제약으로 재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폐쇄형의 경우에는 능력 발전할 수 있고 승진, 경력 발전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개방형이 되면은 재직자들이 우울해지죠. 3번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 행정가를 육성하는데 개방형 폐쇄형이죠. 그죠? 4번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을 해요. 지정된 걸로 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 그런데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우리 20, 30, 50 맨날 외우시죠? 20, 30, 50이죠. 그쵸? 그거는 고위공무원단의 경우이고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과장급은 우리 20, 20인 거 아실까요? 20, 20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면은 10, 10 뭔가 좀 비교를 해보셔서 숫자 외우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자, 그거까지 못 넣습니다. 요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오늘 중에. 자, 개방형 모든 직위. 폐쇄형은 최하위 계층에서 신규 임용이 이루어진다. 개방형은 전문 행정가를. 그 다음 소속감은 폐쇄형이 높다. 사기도 폐쇄형이 높다. 경력 발전과 교육 훈련의
기회가 높은 것도 폐쇄형이다. 이거 교육훈련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교육훈련에 여기 아닌가? 교육훈련은 지금 여기 개방형이구나. 화살표 해놓고 직위분류제 관련해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위분류제 할 때 교육훈련의 수요를 파악하기 쉽다라는 질문을 할 때는 맞아. 그런데 이런 폐쇄형 계열에서는 교육훈련의 그 비중이 높다 하면 맞는 거예요. 얘가 일을 못하니까 공부를 가르쳐야 돼. 비중은 높은 건 맞는 말이죠. 근데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직위분류제라든가 약간 개방형 쪽 그 얘기니까 잘 구분하시고요. 신문보장은 폐쇄형이 당연히 강하겠죠. 승진기준, 공직분류 보시고요. 개방형의 장점. 보다 넓은 인력시장에 보다 유용한 인적자원 선택 가능. 2번, 행정의 질적 수준의 증대, 전문성 제고. 3번, 공직의 침체 방지. 여기 행정의 효율성이 올라간다라는 표시 해놨죠. 그렇죠? 행정의 효율성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4번, 개방형이 있으면 민주적 통제가 용이하다. 이게 바로 정치적 리더십의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다 보니까 이게 단점으로 이어지면 정실에 의한 자의적 인사의 우려로 이어지는 거죠. 4번,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개방형의 단점 1. 재직자가 우울해진다. 사기 저하. 그 다음에 2. 그러니까 비능률화, 능률화 이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능률화. 그 다음에 3번, 신분보장 이런 거 저해한다. 그 다음에 일체감 저해, 불안정성. 그 다음에 복잡한 임용구조와 비용. 넘어가시겠습니다. 29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인사청문은 원칙적으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가 원칙이에요. 자, 65조 1항에 보시면요. 46조 3에 따른 심사,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46조의 3이요. 이 네모칸 그 다음 넘어가면은 있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예요. 얘가 1항이야. 그럼 얘가 원칙이겠죠? 인사청문위원회예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다. 그냥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공개가 원칙입니까?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그렇죠.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겠죠.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상임위원회예요? 특별위원회예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4번.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재판관 3명, 중앙선관위원 3명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국회에서 안 하는 누가 대통령, 행정부에서 하는 대통령이 하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하는 대법원장이 하는 그거는 어디서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내려와 봅시다. 중요 지문. 몇 명? 1번? 13인. 언제까지 존속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아니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까지 존속한다. 본회의가 포인트예요. 본회의. 3번. 국회가 20일 안에 끝나야 돼. 국회 안에 위원회 들어가 있죠. 국회 20일 안에 끝나야 되니까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더 짧게 15일 안에 끝내야 되는 거고 그 청문회 기간은 며칠? 3일인 거죠. 3일. 그 다음에 5번. 위원회는 누구한테 제출한다? 3일 이내에 의장한테 제출한다. 3일 이내에 의장한테 제출한다. 그 다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6번에 본회의에 보고한다. 누가?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 다음에 7번에서는 주어가 의장은 누구한테 보낸다? 대통령, 대법원장 등한테 송부하여야. 주어 잘 파악하세요. 첨부 서류에 이거 있는데 4번에 5년간의 소득세. 5년 숫자.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회법 1항에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연다. 2항에 보니까 상임위원회 나와 있어요. 상임위원회를 한대. 어디서? 1번. 대통령 1호.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재판관 중선이. 그 다음에 국무위원. 저는 이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초반에. 국무위원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아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국무위원. 그 다음에 방통위원장. 국정원장 방금 보셨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누구 소속이죠? 대통령 소속인가? 독립인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이죠. 그쵸? 있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이 사람은 검찰총장 특정직 사람이죠. 특정직. 자, 합동참모의장. 우리 의전 서열 1순위라고 하던데요. 있고. 그 다음에 2호 있고요.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재재판관 또는 중선위 위원. 아까 국회가 하는 애들 어디로 간다고요?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잘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3 보면은 상임위원회가 일단 여기서 하는데 처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가 힘들어. 그러면 다른 특별위원회. 원래 위원회 종류가 2개잖아. 상임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2종으로 한다. 인데 상임위원회 힘들면 특별위원회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4 있고 5 보시고요. 그 다음에 5항에 보면은 헌재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장 후보자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연다고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인사청문회 법률이 따로 있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1호에 보면 헌법에 따라 임명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동의안. 그다음 2호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재재판관, 중선위 위원에 대한 선출안. 대법원장은 우리 특정직으로 행정학 문제에서 나왔죠. 그쵸? 대법원장인가 대법관인가 나오지 않았어요? 특정직이었죠? 정무직 아니다. 정무직 아니다.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우리 인사청문회가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죠? 없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겠습니다. 30번 드디어 나왔어요. 근무 성적 평정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갈게요. 연쇄효과 오류는 평정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도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효과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쵸? 이거 오류예요. 그럼 이거 오류 해결하려면 두 가지가 있죠? 뭐라고 쓸까요? 프로부스트식 체크리스트 방법. 프로부스트식 체크리스트 방법 또는 강제 선택법.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죠. 프로부스트식 체크리스트 방법 또는 뭐라고요? 강제 선택법. 전 연선 배집이라고 해서 연선 집배? 그렇게 기억해놨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4번에 관대화 오류, 뭐 집중화 오류, 그 다음에 엄격화 오류에서 우리 분포의 오류가 있죠. 관대화 오류는 상관이 부하의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실제보다 후한 평정하는 거 말하는데 보통 우리 집중화 경향의 오류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집중화 경향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 배분법을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강제 배분법. 그래서 제가 살이 많다 해서 배집 한 다음에 연선. 그렇게 외워놨어요. 그래서 안 헷갈리니까 집배 연선이라고 하든지 어쨌거나 헷갈리지 않게 외우세요. 연선, 연쇄효과는 강제 선택법. 그 다음에 집중화 경향은 뭐라고 했지 방금? 강제 배분법. 그렇게 외우세요. 2번 논리적 오류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된다? 유형화, 정형화, 집단화의 착오. 유형화의 착오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동성 착오라고 하지 않나요? 상동적 오차, 상동성 착오라고 하는데 다르다. 스테레오타이핑이죠. 그쵸?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를 말한다. 논리적 오류는 원라이너의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논리적 상관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오류이다. 제가 기억력이 좋다면 저의 지식 수준이 많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착각. 그 다음에 작업량이 제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일을 잘할 거예요 라는 논리적 상관관계는 있지만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거에 따른 오류를 우리가 논리적 오류라고 합니다. 3번에 총체적 오류는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을 갖지 못해서 관대와 엄격화 경향이 어디까지 부여되죠?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게 이게 총체적 오류죠. 시스템이에요? 토탈이에요? 토탈이죠. 토탈. 그 다음에 우리 2018년도 지방교육 행정 문제 보고 갈게요. 후광효과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그게 연쇄효과죠. 그쵸? 후광효과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연쇄효과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첫인상이나 가장 최근의 정보. 이거는 우리가 시간적 오류를 말해요. 시간적 오류. 그래서 첫인상은 우리가 첫머리 효과라고 부르고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이건 우리가 근접 효과 또는 막바지 효과라고 부르지 않나요? 네? 그거 기본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상동적 태도는 우리가 방금 봤던 거. 인지 대상에 속한 집단의 특성에 비추어 그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다. 대비 오차는 비교 대상의 개인적 요인은 과대평가가 아니에요. 자, 대비 효과 밑에 보면 원라이너 먼저 볼게요. 대비 오차는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다른 평정 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2019년도 지방직 9급 문제인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문 그대로 외우세요. 대비 오차는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다른 평정 대상자와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대비 오차. 그 다음에 이 근본적 귀속의 착오라고 부르죠. 타인의 실패를 평가함에 있어서 특히 비교 대상의 개인적 요인의 영향은 과대평가 다 제 탓일 거야. 상황적 요인은 영향은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보통 타인의 실패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생략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투사
아니라 잘된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내적 요소에 기인하고 좋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는 외적 요소에. 이건 이기적 착오라고 하죠. 영어가 중요해요. self-serving. 자기한테 좋은 거야. 자기한테 이로운. self-serving bias. 이기적 착오. 잘된 성과에 대해서 자신의 내적 요소에 기인하고 좋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는 외적 요소에 기인하는 경향을 말한다. 그럼 프로젝트는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기타 근무 성적 평정의 오류 보면은 투사에 의한 착오 있죠. 자기의 감정이나 특성을 타인에게 투사 또는 전가하는 데서 오는 착오. 내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내 특성을 다른 사람한테 투사, 전가하는 데서 오는 착오. 자기 방어 기제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보면 방어적 지각의 착오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투사가. 그래서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OX 하나만 추가해서 기억을 해보자면 내려가면 평정의 착오에 있어서 상동적 오차가 아니라 뭐가? 유사성 착오가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헷갈리는 질문 여기 다 넣어놨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추가하시면은 이 오류는 절대로 안 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